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결정하면 더 즐겁다. 대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다. 우울증이 지닌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두 변형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오늘의 행위를 미래의 행복과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는 행위는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충동이나 습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면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쥐를 짝지어 코카인을 주입했다. 이때 A쥐는 레버를 눌러 코카인을 받을 수 있었고 B쥐는 A쥐가 레버를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결국 두 쥐는 동시에 동일한 양의 코카인을 주입받았지만 A쥐는 능동적으로 레버를 눌렀고 B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A쥐의 척자핵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가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보람 있고 더 큰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지에게 코카인을 주는 것은 썩 긍정적인 예가 아니지만 다른 일들에도 동일한 과정이 적용된다. 자기가 결정해서 쿠키를 사면 누군가가 건네줄 때보다 먹는 게 훨씬 즐거워진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어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누군가가 갑자기 그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보다 훨씬 보람차다. 자기가 마음먹고 침대에서 나오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뿌듯하다.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결정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원치 않은 것을 피하고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특정한 목표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면 적어도 잠시 동안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형편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대신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싶어라고 말하라. 이런 식의 긍정적 사고는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도박 게임을 하게 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판돈을 얼마나 걸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했고,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 선택하도록 했다. 돈을 땄을 때 참가자들의 뇌는 대체로 누가 판돈을 결정했는지에 관계없이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예의가 하나 있었다. 판돈을 얼마나 걸지 결정할 때 참가자들의 뇌에서 전방 대상 피질과 섬유, 선조체, 해마의 활동이 증가했다. 이 영역들에서 활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승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개입하도록 하며 행동이 변할 가능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MRI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 속 풍선을 부풀리게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했다. 풍선이 커질수록 터질 가능성도 커지고 참가자들은 풍선을 조금만 더 부풀려 딸 돈의 액수를 늘릴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그룹에서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 선택하도록 했다. 스스로 선택할 때는 배트 전방 대상 피질과 서명, 축자에게서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났다. 이는 곧 능동적 선택이 주의 회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행위에 대한 참가자들의 느낌을 달라지게 했으며 도파민의 보상 활동을 증가시켰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선택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를 하나만 더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림을 2개씩 보여주며 둘 중 어느 그림을 자신의 집에 걸고 싶은지 물었다. 그리고 나중에 참가자들에게 그림의 순위를 다시 매기게 했다. 자기 집에 걸고 싶다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그림의 순위는
처음보다 올라갔고 집에 걸지 않겠다고 능동적으로 거부한 그림의 순위는 내려갔다. 이런 결과는 기억 상실증이 있어 자기가 선택한 그림을 기억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선택하는 단순한 행위가 의식적 기억보다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는 단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목표를 세우면 도파민이 증가한다. 사람들은 대개 학위, 취득이나 승진처럼 장기적이고 의미 있으며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이루려 노력할 때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장기 목표를 마침내 달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성취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단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를 세우면 전전두피질이 더욱 효율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에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처음에 목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막연한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목표를 진척시키고 성취하기가 아주 어렵다. 예컨대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가 막연한 목표라면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목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뇌는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도파민도 덜 분비될 뿐만 아니라 진척 상황을 인지할 수 없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 자포자기의 감정이 점점 깊어진다. 그러므로 성취할 자신이 있는 목표를 최소한 몇 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으며 이룰 수 있는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울증의 진행 경로를 뒤집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구체적인 장기 목표를 세워라. 우선 자신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잘 맞으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도 하나나 두 개 적는다. 구체적인 목표에는 분명하게 정의된 성공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혹은 이루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작성한 목표가 영감을 주거나 동기를 부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목표를 더 고민해보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찾았다면 자신이 정말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목표를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목표들로 세분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한다는 목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 주에 이력서를 2군데 보낸다거나 매일 10분간 온라인으로 직장을 물색해 보겠다는 더 작은 목표를 세워보라. 결정하면 습관이 조절된다. 4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굳어진 습관적 행동이나 충동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며 배측 선조체나 측자핵이 이를 이끈다. 이미 프로그램된 습관적 행동을 중단하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전전두피질을 사용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측 전전두피질은 배측 선조체에 투사하고 안하전두피질은 측자핵에 투사한다는 점이다. 횡설수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말은 전전두피질이 습관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잘 통제해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전두피질을 활용해 나쁜 습관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다. 들이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는데 아직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 그 습관은 배측 선조체에서 약하게 배선된 채 방아쇠가 당겨지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전전두피질이 그 좋은 습관에 방아쇠를 당겨 배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고 배측 선조체의 습관을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먼저 확실히 해두기만 한다면 말이다. 결정을 내리면 통제감이 생긴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모두 옳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포요일의 뇌는 세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할 때보다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을 때 훨씬 잘 작동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강 나선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관한 실험에서 나온다. 한 연구에서는 쥐 2마리를 짝지어 놓고 무작위로 꼬리에 작은 충격을 가했다. 쥐들의 꼬리는 하나의 전선에 연결되어 있어 두 쥐 모두 동일한 충격을 경험했다. 그런데 A쥐는 충격이 오면 쳇바퀴를 돌려 두 쥐 모두에게 오는 충격을 멈출 수 있었다. B쥐도 쳇바퀴를 돌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B쥐는 A쥐가 충격을 멈춰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흥미롭게도 두 쥐 모두 동일한 무작위 충격을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받았음에도 실험이 끝난 뒤 A쥐는 상당히 잘 지냈지만 B쥐에게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B쥐는 전두엽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감소했고 뇌간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했다. 자신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fMRI 실험에서 앞의 쥐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피험자들의 손에 전극을 연결해 무작위적인 자극을 준 것이다. 한 무리는 버튼을 눌려 충격을 멈출 수 있었고 다른 무리는 컴퓨터가 충격을 멈췄다.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뇌의 통증 회로의 반응성이 줄고 배 외측 전전 두피질과 전방 대상 피질에서 활동이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내측 전전 두피질의 활동이 많은 피험자일수록 통증을 덜 느꼈다. 이는 곧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측 전전 두피질의 활동을 늘리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만 결정 내리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에 대해서든 통제력을 갖고 있으면 그 혜택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라도 운동할 수 있는 쳇바퀴라는 선택이 주어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겪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쥐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켰을 땐 그런 이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운동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운동 그 자체도 분명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행위 역시 상승 나선에 시동을 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통제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 곧 통제감이다. 결정을 내린다고 정말 어떤 상황을 더욱 잘 통제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통제감을 높여줄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통제감이 커지면 자신감이 커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의사결정 능력이 상승한다. 결정하면 걱정과 불안이 줄어든다.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걱정과 불안을 촉발하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전전두피질이 검토해야 할 잠재적 시나리오가 너무 많을 때는 걱정과 불안을 촉발할 위험이 증가한다. 한 가지 길을 정해 선택하면 전전두피질이 최적화해야 할 변수의 수도 줄어든다. 결정이란 단순히 특정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만드는 일이다. 영원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장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두 등반가처럼 당신이 황야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제 갈림길을 만났다.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끝없이 생각만 할 수도 있고 한 길을 선택해 쭉 따라갈 수도 있다. 언젠가는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갈림길로 되돌아오면 된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까지 기울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의 길을 정해 가다가 경로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처음에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 한 연구는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관찰해 이 점을 증명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교재를 공부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게 했다. 두 개입 방법 모두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을 감소시켰고 결정을 내리는 단호함을 향상시켰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 맞추기를 줄이면
결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가지 진로를 선택하기만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사실 역시 보여준다. 두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결단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로써 미래에 선택할 가능성의 수를 줄였다. 그러자 불안도 함께 줄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대학 시절이 끝나갈 무렵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우유부단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 스멀스멀 번져나가 그의 여름에 무엇을 할지도 결정하기 어려웠고, 그러다가 주말에 무엇을 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비된 듯한 상태에 빠지면 모든 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부터 거창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작게 시작하면 된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지 선택하라. 삶의 어떤 부분에 단호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결단력도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되 거기에 의문을 달지 마라.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고 운동을 하면 다음번에 운동하기가 더 쉬워진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거나 걱정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한 가지씩 결정을 내릴 때마다 미래에 사용할 의사결정 회로가 튼튼해진다. 물론 5km를 달리면 근육이 피로하고 1km를 더 달려 6km가 되면 처음 1km를 달릴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진다. 결정도 마찬가지다. 연달아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면 의사결정 회로가 피로해지고 뇌는 다시 우유부단함이나 충동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괜찮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래를 위해 뇌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땐 그 6km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상승 나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7장 수면의 신경과학. 나는 대학 3학년 여름을 수면 연구실에서 일하며 보냈다. 우리는 그 연구실을 수면 캠프라고 불렀다. 10대 아이들은 3주 연속 연구실에 머물게 하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에서 그들의 수면 패턴과 호르몬 수준, 뇌파를 연구했다.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로는 멋진 일이었지만 그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수면을 연구할 때 생기는 커다란 아이러니는 연구자 본인은 거의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실에는 24시간 내내 연구자가 있어야 했고 나는 새벽 3시 반부터 정오까지 근무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여름에 9시가 넘어야 해가 졌는데 나는 8시 반에 잘 준비를 해야 했다. 그래봐야 6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수면의 신경과학을 공부하던 내가 이렇게 나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거기서 오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예민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 왜 여기서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일 뿐 아니라 우울증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잠을 잘 못 잔다는 말에는 잠을 너무 적게 잔다는 뜻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낮다는 뜻까지도 포함된다. 잠을 잘 못 자면 기분이 처지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며 학습과 기억에 어려움이 생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욱 충동적이 된다. 신체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면역계가 해를 입는다. 체중이 늘기도 한다. 잠을 잘 못 자는 일도 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전전두피질과 해마가 큰 영향을 받는다. 세로토닌계와 도파민계, 노르에피네프린계의 기능에도 변화가 생긴다. 다행히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대규모 연구는 수면의 질과 양을 높이는 일이 가능하며 그렇게 하면 우울증을 상당히 완화하거나 애초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면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면 위생이 뭐냐고 기다리던 질문이다. 좋은 수면 위생은 좋은 치과 위생과 같다. 수면 위생은 잠자기 전에 하는 행동과 환경 또는 잠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과 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 잠잘 시간에 하는 습관적 반복 행동 또는 그런 반복 행동이 전혀 없는 것,
침실의 소음 수준이나 조명 수준, 시간과 기상 시간, 하루 종일 받은 빛의 양과 운동량이 포함된다. 수면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나쁜 수면 위생 때문에 더 악화된다. 심지어 순전히 수면 위생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수면 위생은 좋은 치과 위생과 같다. 치과를 잘 관리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절대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양치를 하고 치실을 사용하는데도 충치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치아가 멀쩡하다. 그런 개인차는 있으나 어쨌든 치과 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치아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잠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수면 패턴은 삶의 단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대학 시절 밤을 새워 공부해도 괜찮았다고 해서 중년이 되어서도 내가 나쁜 수면을 순순히 받아들여 줄 거라 생각해선 안 된다.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수면 위생에 변화를 줌으로써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잠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수면이란 사실 수면의 다양한 하위 유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 하위 유형들이 하나로 조직되어 수면 구조를 이루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수면을 이해하는 첫 단계다. 수면에 관한 이야기 중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잠자는 것 자체와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 뇌에 내장된 시계라 할 수 있는 일주기 리듬이다. 이 일주기 리듬은 하루를 주기로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한다. 수면 구조와 일주기 리듬을 이해한다면 잠이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면의 구조. 우리는 대부분 잠자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긴다. 잠자는 동안 내가 할 일 없이 빈둥거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면은 매우 섬세한 구조물로 깨어있는 동안의 생활에 영향을 받으며 수면의 질은 다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야말로 상승 나선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인 셈이다. 5장에서 언급했듯이 뇌는 수면의 몇 단계를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처음 잠이 들 때 뇌는 아주 가벼운 선잠인 1단계 수면에 들어가는데 이때 뇌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1단계 수면이 너무 얕다 보니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1단계 수면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깨어나는 경우가 많다. 내내 잠들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좌절감이 더 깊어진다. 1단계 수면이 5에서 10분 지속되면 뇌는 좀 더 깊은 2단계 수면으로 들어간다. 이후 1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더 깊은 3단계, 4단계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뇌 전기 활동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3단계와 4단계 수면을 흔히 서파 수면이라고 한다. 서파 수면이 지나면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렘 수면에 접어든다. 5장에서 얘기했듯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렘 수면의 양이 증가하고 서파 수면이 줄기 때문에 잠을 자도 푹 쉬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우울제의 효능 중 하나가 바로 렘 수면을 줄이는 것이다. 이 모든 단계가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약 90분이 소요된다. 그런 다음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뇌는 비디오 게임이 단계별로 진행되듯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렘 수면까지 순서대로 수면 단계를 거친다. 4단계 중에 깨었다가 잠이 들면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므로 잠을 계속해서 자지 못하면 수면 단계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잠을 자도 피곤이 잘 풀리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1단계에서 깨어나면 다른 단계에서 깼을 때보다 훨씬 푹 자고 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단계 수면에서 깨워주는 뇌파 알람 시계나 앱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면 뇌가 자연스럽게 1단계에서 깨워줄 것이다. 일주기 리듬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수면의 질은 일주기 리듬이라 불리는 하루 주기의 화학적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주기 리듬은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으며 배고픔, 각성 상태, 체온 등 여러 작용을 통제한다. 하루 주기 안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멜라토닌 등 신경 호르몬의 변동을 유발하는 것도 일주기 리듬이다. 우리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산다 해도 뇌는 여전히 대략 24시간의 자연적인 리듬으로 변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나 밝은 불빛에 의해 계속 낮 시간에 동기화된다. 안구와 시상하부를 연결하는 뉴런이 있는데
이들이 생체 시계를 매일 재설정한다. 해가 진 뒤에는 밝은 빛을 피하라. 어둠 속을 걸어 다닐 필요까지 없지만 잠잘 시간이 가까워지면 집안의 조명은 대부분 끄는 것이 좋다. 컴퓨터 모니터의 조도를 낮추고 아니 그보다는 아예 스크린을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잠을 자려 할 때는 침실을 아주 어둡게 해두어야 한다. 침실에 LED 조명이 달린 전자기기가 있다면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빛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LED 조명을 가려두자. 수면의 질은 수면 시간이 일주기 리듬과 맞춰져 있을 때 가장 좋다. 불행히도 현대 사회에는 그 둘을 맞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많다. 첫 번째는 밝은 빛을 보지 말아야 할 시간에 보는 것이다. 해가 지면 일주기 리듬은 뇌에 이제 밤이니 슬슬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밝은 전등이 켜져 있으면 뇌는 아직도 낮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뇌의 진화는 전구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일주기 리듬에도 변동이 생긴다. 전등, 텔레비전 화면, 컴퓨터,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광원이 일주기 리듬을 바꿀 수 있다. 일주기 리듬과 수면 시간의 동기화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취침 시간의 변화다. 뇌는 생체 시계의 특정한 시간에 취침할 것을 기대한다. 시상하부는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발해 뇌의 나머지 부분들에 이제 잘 시간임을 알린다. 멜라토닌은 뇌가 잠을 자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조깅으로 근육을 준비 운동시키는 것이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커피가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처럼 말이다. 취침 시간을 평소와 다르게 바꾸면 뇌는 잠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적절한 시간 동안 잠을 잘 수는 있겠지만 수면의 질은 떨어진다. 아쉽게도 뇌의 시계를 알람처럼 맞출 수는 없다. 우리의 뇌는 개와 같아서 훈련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시간이 약간 달라지거나 이따금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이 취침 시간이라고 여기는 시간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말에도 그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